네,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돼서 저희 2021년 2월달 의료인공지능센터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디지털 치료제 개발자에게 듣는 연구 비법 시리즈 3탄인데요. 갑상선 디지털 치료의 서막이라고 해서 저희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내분비 대사내과 문재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문재원 교수님은 갑상선뿐만이 아니라 내분비 굉장한 대가로 잘 알려져 있고, 특히 디지털 치료제 관련돼서 연수도 다녀오시고 해서 지금 다이로스콥이라는 회사의 CTO도 맡고 계시고, 굉장히 하여튼 핫한 분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이번 세미나에 모셨습니다. 한번 쭉 들어보시고, 또 공동연구 혹은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관련돼서 또 이렇게 조언을 구하실 분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뜨거운 박수로 문재원 교수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분비대사내과 문재훈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갑상선 질환에서 이제 디지털 치료제, 제가 그동안 이제 연구를 해서 회사를 하나 창업하고 이제 서비스를 막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디지털 치료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오늘 소개되는 이 사이로스콥이라는 회사의 이제 공동 창업자이자 CTO를 맡고 있습니다. 우선 의학 영역에서 의료의 치료제라고 하면 처음에는 이제 이런 스몰 몰레큘들,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 이런 스몰 몰레큘들이 치료제로 나왔고, 그 다음에 백신이나 이런 생물학적 치료제가 나왔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셀 세라피나 진 세라피 등을 하고 있고, 이제 최근에는 이런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디지털 치료제가 개발이 돼서 이제 막 태동기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갑상선 질환에서 이 디지털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는 제가 이제 그동안 해오던 연구, 회사를 소개하고 그동안의 어떤 해온 일들을 말씀드리면 이런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흘러갈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보았고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처음에 이 디지털 치료제를 구성하게 된 이 갑상선 기능 이상 질환에서의 이제 생체 신호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본 연구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다양한 기기들이 나와 있고요. 머리에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렌즈 형태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있기도 하고, 또 가장 흔한 거는 이제 손목에 차는 시계 형태의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가장 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귀에다 넣기도 하고요, 신발에다 밑창에다 깔기도 하고, 속옷에다 넣기도 하고, 또 몸에 패치 형태로 붙이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도 있습니다. 똑같은 그림을 갑상선 질환에도 똑같이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을 경우, 특히 갑상선 기능 이상이 있을 경우에 이 갑상선 호르몬이 우리 몸 전체 세포에 다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CNS 심통부터 시작해서 하트레이트 변화, 스웨팅, 바디웨이트 변화 같이 다 나타나게 되는데요. 저희가 특히 주목했던 것은 이런 하트레이트와 스킨의 변화를 주목을 했습니다. 우선 하트레이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갑상선 기능 이상에서 하트레이트는 이제 항진증의 경우 가장 특징적인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저희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분들 중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는 경우에 거의 대부분 다 이 심장이 두근거린다라는 증상을 호소하게 되고요. 그것은 이제 갑상선 호르몬 자체가 심근의 아이노트로픽, 크로노트로픽 이펙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런 심박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측정이 쉽긴 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요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감정적인 요소라든지, 몸의 자세라든지, 운동량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심박수를 정확하게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최근에는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하트레이트를 측정할 수 있게 되면서 이런 적어도 감정적인 상태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활동량에 대해서는 이제 보정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처음에 시작했던 것은 뭐냐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에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하트레이트를 측정을 하면 이 치료 경과에 따라서 하트레이트가 바뀌는 걸 우리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게 이제 핏빗이라는 기기를 저희가 사용을 했는데 이 핏빗이라는 기기가 2015년까지만 해도 그냥 액티비티 트래커였습니다. 그냥 걸음수, 손목에 차고 다니는 만보개 이상은 아니었는데 2015년 말에 이제 핏빗 차지 HR이라는 기기가 나오면서 하트레이트까지 같이 측정을 할 수 있게 됐고 그 후로는 뭐 하트레이트를 재는 게 거의 기본 옵션처럼 딸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액티비티와 하트레이트를 동시에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액티비티가 없을 때, 활동량이 없을 때의 하트레이트를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저희가 어떤 연구를 진행했냐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가 처음 진단받았을 때 약물 치료를 하면서 이 액티비티 트래커를 채워서 하트레이트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속 보았고요. 그래서 액티비티 모니터링은 이 3축 가속계를 사용해서 측정이 되고 하트레이트는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PPG 센서라고 하죠. 포토 플래시 시스모그래피를 통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론지튜디널하게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이상에서의 아주 특징적인 증상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보시면 항진증이 처음 치료를 시작한 시점부터 하트레이트가 지속적으로 쭉 떨어지는 것을 이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저희가 하트레이트를 몇 개를 정의를 했었는데 이제 환자가 병원에 와서 측정하는 온사이트 하트레이트, 그다음에 기기에서 측정되는 레스팅 하트레이트를 측정을 했고 이 레스팅 하트레이트 핏빗이라고 하는 거는 이 핏빗 기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레스팅 하트레이트를 측정을 해서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 수치를 그대로 따온 것을 이제 핏빗 레스팅 하트레이트라고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체 로그를 다 받아서 15분간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의 하트레이트를 다 익스트랙션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하트레이트를 구한 경우를 저희 나름대로의 레스팅 하트레이트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비짓이 늘어날수록 이제 환자가 갑상선 호르몬 레벨이 정상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그와 함께 하트레이트가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측정 하트레이트가 점점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고요. 실제로 이렇게 갑상선 호르몬이 떨어짐에 따라서 이 HSS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증상 설문 스코어링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같이 측정을 했는데 그건 역시 뭐 비슷한 결과를 보여줬고 하트레이트도 이제 똑같은 양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제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통계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하트레이트가 약 한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측정했을 때 한 10회 정도 증가하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확률이 리스크가 한 3배 정도 올라가고 갑상선 호르몬 레벨은 약 0.5 나노그램 per 데시리터 정도 올라간다. 이런 정도의 이제 결과를 얻었고요. 그래서 이런 파라미터가 이제 결국에는 이런 스코어링 시스템은 이제 사람이 하나 붙어서 설문 10개를 해야 되는 것인데 훨씬 간단하게 비슷한 결과로 이제 항진증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을 했던 연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저하증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느냐 이것도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저희가 저하증에 대해서 연구를 다시 진행한 이유는 일단 항진증보다는 저하증이 훨씬 환자가 많습니다. 한 5배 정도 더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사업화하려면 당연히 이 시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저하증 환자도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야 됐고요. 또 사실 항진증은 두근거린다라는 주 증상을 가지고 병원에 오게 되는데 저하증 환자에서 선생님 제가 맥박수가 줄었는데요. 이렇게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서 이게 과연 정말 저하증에서도 똑같이 나타날 거냐 이런 연구 관계성이 성립될 거냐가 저는 좀 궁금하기도 했고요. 또 하트레이트가 늘기는 쉽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려면 하트레이트가 어느 정도 뛰어야 되기 때문에 무한정 줄어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호르몬 수치가 떨어질 때 하트레이트가 정말 떨어질 거냐 하는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하증 환자가 이제 심한 저하증 상태에서 병원에 내원하고 기계를 차고 이걸 치료하는 그런 연구 디자인은 사실 현실적이지가 않아서 그런 경우가 거의 없기도 하고요. 대부분 요새는 다 서브클리니컬 하이포 상태에서 다 병원에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디자인하는 거는 현실성이 없었고
또한 약을 먹기 시작하면 바로 또 증상이 좋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한 기간 동안 어떤 하트레이트를 모두 수집할 수가 없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거는 이제 갑상선 암으로 수술하시고 나면 갑상선 호르몬 약을 이제 일정량 드시게 되는데요. 이제 방사성 요오드 치료라는 걸 이제 수술하고 나서 추가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방사성 요오드 치료 전처치를 하려면 이 치료가 이 방사성 요오드가 갑상선에 잘 들어가게 하려고 전처치를 하려면 갑상선 호르몬 약을 한 2주 끊어야 됩니다. 그 시점을 저희가 이제 이용을 했고요. 그래서 방사성 요오드 치료가 예정인 분들한테 이 핏빗 기기를 다 채워서 하트레이트가 떨어지는지 이걸 이제 저하증이 진행되면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대조군은 이제 이게 갑상선 약을 끊게 되면 저하증 증상을 겪기 때문에 이제 그 증상을 겪지 않기 위해서 이제 TSH를 리콤비넌트 휴먼 TSH를 주사로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그 주사를 맞으면 똑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약을 안 끊고 이제 저하증 증상을 겪지 않는 상태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 거고요. 그분들은 이제 대조군으로 설정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사실 결과를 보여드리면 이제 저하증으로 유도된 환자들이 이렇게 빨간색 선이 있고요. 대조군이 푸른색 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티4 레벨이 이제 레디오액티브 아이오다인 테라피를 하기 위해서 왔을 때 이게 확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 하트레이트가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측정한 하트레이트, 레스팅 하트레이트, 그다음에 이 웨어러블 기기에서 이제 이 사람이 수면 중이다라는 것도 알려주거든요. 수면 중으로 태그된 당시의 데이터를 다 모은 슬립 하트레이트, 그다음에 이제 그것보다도 아예 그냥 새벽 2시부터 6시까지 하트레이트를 그냥 일괄적으로 모은 데이터도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다 이렇게 프리티4가 떨어지는 것과 동일하게 수치가 잘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하나 예상치 못했던 것은 대조군에서는 사실 이게 차이가 없을 거로 저희가 생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 가운데 부분에서 프리티4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이 하트레이트가 아주 센시티브하게 잡아내는 것을 확인을 해서 이게 별 레벨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트레이트로 그 레벨 차이를 찾아낼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온사이트 하트레이트, 그냥 병원에 와서 잰 하트레이트도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는데 통계적으로는 이 위에 대조군에서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요거보단 요 온사이트 하트레이트보다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측정한 하트레이트가 좀 더 센시티브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하이포사이로이디즘에 대한 이제 심텀 스코어링도 같이 해봤는데요. 이거는 뭐 전혀 릴라이어블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통계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항진증하고 거의 비슷했고요. 하트레이트가 한 10 정도 감소할 경우에 저하증 위험도가 한 4배 정도 증가하고 역시 프리티4 레벨이 한 0.04 나노그램 퍼 데시리터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측정한 하트레이트가 이 갑상선 호르몬의 어떤 상태라든지 호르몬 레벨 요것과 아주 잘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게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이나 모두 다 적용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실제 현재 쓰이고 있는 어떤 서베이 기반의 스코어링 시스템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센시티브하고 또 측정이 쉽게 이런 파라미터들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미 상용화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죠. 또 하나는 저희가 나중에 아까 마지막에 보여드린 데이터와 같이 24시간 계속 차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자고 있을 때만 차고 있어도 특별히 아주 센시티브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었고, 이런 경우에는 결국 24시간 계속 차야 할 필요 없이 또는 비싼 어떤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살 필요 없이 아주 낮은 가격에 뭐 밤에 잘 때만 붙이는 패치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형태로도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 연구를 진행하고 나서 이게 2018년에 저희가 이거를 퍼블리시를 했었는데요. 2020년에 이제 어떤 레터 형식으로 저희가 보는 갑상선 분야에서 보는 이 저널에 이제 UC 샌프란시스코의 교수 한 명이 이렇게 레터를 보냈습니다. 케이스를 2개를 리포트하면서 이게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를 치료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미국에는 워낙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많이 차고 있어서 자기들이 이런 하트레이트 변화가 있다는 것을 들고 왔더라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줬고요. 49세 여자 환자였는데 6개월 동안 한 4.5kg 정도 체중이 빠져서 또 타키카디아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진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프리티4 레벨이 2.41로 올라가 있었고요. 그걸 확인하고 그 메티마존, 갑상선 기능 항진증 치료제를 이제 투약받기 시작한 후에 하트레이트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프리티4가 0.8 노멀 레벨까지 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조금 더 재미있는데, 요거는 이제 55세 여자 환자였고, 역시 그레이브스 디지즈로 진단을 이전에 받은 환자였는데, 약물 치료에 잘 반응이 없어서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를 했습니다.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는 잘 아시다시피 일부러 저하증을 유도해서 갑상선 호르몬제로 이제 치료를 하겠다는 그런 방침이게 되겠는데요. 이게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저하증으로 언제 떨어질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6개월 사이에 어느 때도 떨어질 수 있어서 그 기간 동안에는 병원에 좀 자주 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죠. 또 병원에 와보니까 저하증이 이미 심하게 진행된 상태이기도 하고, 이런 상태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여기 8월 1일부터 이 사람이 시계를 차기 시작했는데 그 한 3주 전에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를 했고 그때 프리티4 레벨이 2.2로 항진증 상태였고요. 동위원소 치료를 하고 나서 이때 동위원소 치료를 하고 나서 시계를 차기 시작했는데 치료를 하고 나서 한 달 만에 이제 병원에 왔더니 프리티4 레벨이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레벨을 보고 그럼 한 달 후에 다시 보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듣고 지냈는데 하트레이트가 떨어지는 게 너무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이제 요 데이터를 의사한테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맥박수가 떨어지는데 나 괜찮은 거냐 좀 이상하다. 그래서 그랬더니 아직 병원 오는 날짜 한 일주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요 저자가 병원에 불러서 피 검사를 해봤더니 호르몬 레벨이 거의 저하증 바로 직전까지 가 있어서 이때 빨리 약을 써서 치료를 할 수 있었다. 이런 케이스 리포트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네 요 레터를 자기 트위터에다가 아주 자랑스럽게 올렸다가 나중에 2018년에 저희 논문이 나와 있는 거를 보고 아 내가 요거는 문헌 리뷰를 잘 못했다. 이런 것이 먼저 있었다라고 자기 트위터에 이제 공개를 했고요. 그래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서 이런 자기의 간과한 점에 대해서 사과한다.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다른 데다 또 레터를 이제 또 비슷한 얘기를 썼는데 텔레메디슨을 통해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 치료의 어떤 새로운 모달리티를 바꿀 수 있게 구해볼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 논문을 붉은색으로 표시된 곳에 잘 인용을 해주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예시도 또 하나 있었는데요. 이건 어떤 인터넷 매체에 뉴스가 난 건데 이게 2018년경에 저희 논문 이제 막 나올 때 이 뉴스가 났었는데 애플워치가 그때 심박수 측정을 하면서 어떤 기능이 있었냐면 애플워치도 나름대로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레스팅 하트레이트를 측정하고 있는데요. 이 레스팅 하트레이트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갈 때 알람을 울려줍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이 전혀 자각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며칠 동안 자꾸 알람이 울려가지고 이상하다 이상하다 해서 무시하고 지냈는데 나중에 너무 계속 알람이 울리니까 좀 불안해서 병원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맥박수가 뭐 170배 이상으로 막 굉장히 올라가 120배 이상으로 올라가 있었고 검사를 해보니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었더라. 그래서 진단이 됐다. 이런 이제 뉴스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관련돼서 이제 특허를 신청을 해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이제 사업화에 매테리얼을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주목한 것이 이제 스킨에서의 땀 나는 거를 주목을 했고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 때는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피부가 굉장히 축축하고 저하증이 있을 때는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가 달라지냐면 전기 전도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피부의 전기 전도도가 차이가 나게 되는데 예전에는 이 전기 전도도를 측정하려면 데스크탑이 하나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좀 무식하게 생긴 기계에다가 전극을 연결해서 아주 불편하게 생긴 이런 센서를 통해서 측정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게 최근에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나온 가장 신제품, 핏빗 중에 가장 신제품인 이 핏빗 센스라는 이 기기에는 이걸로 이제 스트레스를 관리한다 해가지고 요거 이 EDA, 이 일렉트로더말 액티비티를 측정을 해주고 있고 요 엠파티카라고 하는 기기가 이 EDA 측정에서는 가장 앞서가는 기기인데 이거는 사실은 이런 피부 전도도를 가지고 간질 발작을 예측해주는 기기입니다. 이제 의료용, 연구용으로도 나와 있어서 이 기기를 차고 있으면 실시간 EDA 데이터를 전부 다 콜렉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예전에 뭐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 말고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런 불편한 기계로 이 EDA를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저하증 환자에서 측정해서 논문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97년에 이미 논문이 나왔고
항진증 때 EDA 피부 전도도가 증가하고 저하증 때 피부 전도도가 감소한다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죠. 사실은 저희가 이거는 연구를 진행 중인데 그냥 그 특허는 진행을 그냥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결과가 없어도 바로 특허는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특허는 진행해서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가 보유한 특허가 뭐 이제 외국에도 출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쭉 출원을 해놓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여드릴 것이 이제 여기까지 이제 논문을 그러니까 연구가 진행이 되고 이거를 통해서 뭔가를 좀 해보고 싶은데 당장은 뭘 할 방법이 생각이 안 나서 마침 제가 이 시기에 이제 해외 연수를 갔습니다. 연수를 갔는데 연수를 갔던 기관이 이제 샌디에고에 있는 스크립스 인스티튜트라고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기관이었고요. 거기서 이제 제가 한 일이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떤 웹 애플리케이션 하나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코딩을 시작을 한 것이죠. 뭐 서버가 뭔지 뭐 터미널이 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독학으로 인터넷에 동영상을 보면서 이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웹사이트 이름을 처음 지을 때 이제 사이로스콥이라는 제목으로 이 웹사이트를 만들었고 이게 이제 저희 지금 회사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이 sairoscope.org로 들어가시면 이 웹사이트가 존재하고 있고요. 뭐 모바일에서도 다 사용 가능하고 여기서는 이제 핏빗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 데이터와 조합을 해가지고 항진증 여부를 위험도를 보여주는 그런 웹사이트이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부분, 또 데이터를 정리해서 보여주는 부분이 있고 실제 위험도를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실제 재발 환자를 진단한 바가 있어서 이거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사실은 요거는 이제 저희가 임상 연구를 하나 진행하고 있는 것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들이 약을 쓰다가 이제 끊게 되는데요. 약을 끊고 나면 한 50%에서 다시 재발합니다. 근데 재발하는 환자들이 자기가 재발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피검사 말고는 없어서 이렇게 하트레이트를 가지고 모니터링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임상 연구를 진행하던 중에 이제 그 중 하나의 환자의 예를 들고 왔습니다. 이분은 2020년 3월 달에 이제 메디케이션을 끊었고요. 당시에 그 프리티프랑 TSH 레벨 모두 노말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트레이트를 계속 측정하다가 모니터링 하다가 저희가 어느 날 봤더니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봤더니 하트레이트가 이분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을 했고요. 위험도 계산을 해보니까 모더레이트 리스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 그래서 환자분을 불러서 병원에서 피검사를 진행을 했고요. 그랬더니 프리티포 레벨이 8.95로 거의 정상의 뭐 한 4배 이상 증가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당장 약을 시작을 했고 하트레이트가 떨어지면서 이제 여기까지 정점을 찍었다가 하트레이트가 점점 떨어졌는데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 갑자기 하트레이트가 떨어졌죠. 이 구간이 이제 증상이 있으니까 베타블로커를 투여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약제를 써서 하트레이트가 떨어지면 그것까지 다 반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 저희가 이거 한번 사업화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업화를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실제 이제 시장 조사가 먼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국내 이제 갑상선 환자들의 모임들 이런 데서 이제 환자들의 고민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근데 사실은 뭐 저희 외래에서도 항상 얘기를 듣는 거라서 굳이 찾아볼 필요도 없었지만 가장 흔하게 얘기하는 것이 내가 갑상선 약을 먹고 있거나 갑상선 질환이 있으면 나의 어떤 증상이 갑상선 때문인지가 궁금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약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 건지, 영양은 괜찮은지, 또는 약을 끊은 분들은 재발한 거 아닌지 이런 궁금증들을 가장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환자를 좀 인터뷰해봤더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막연한 불안감이라든지 또는 실제 자기가 약을 먹고 하는 것들을 관리하는 다이어리 서비스가 좀 부족하다. 또한 전문 지식이나 어떤 정보 교환 이런 것들이 좀 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환자 인터뷰에서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더니 이런 서비스가 꼭 필요할 것 같다. 자기가 좀 꼭 써보고 싶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회사를 창업을 하게 됐고요. 사실 회사를 창업하게 된 것은 저희 병원의 이 HIP 의료기기 개발센터에서
뭐 멘토링 데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렇게 원내에서 어떤 특허를 낸 교수들을 데려다가 이런 투자자들이나 뭐 이런 특허 법인 분들을 모시고 발표하는 자리가 한 번 있었습니다. 거기서 발표를 했더니 그 중에 이제 제 발표를 들으셨던 그 특허 법인의 변리사 한 분이 저한테 나중에 찾아오셔가지고 사업화를 한번 해보자. 그분이 이제 벤처 시드 투자도 하시는 분이어서 그래서 사업화를 한번 해보자라고 바람을 넣으셨죠. 저도 마침 사업화를 좀 해보고 싶던 차에 이렇게 기회가 돼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그 웹사이트 이름이었던 사이버스코프를 회사 이름으로 만들었고요. 블렌디라고 하는 이게 모바일 앱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을 소개하면 처음에는 이제 4명이 시작을 했습니다. 저 포함해서 이렇게 4명이 지금 등기 이사고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이제 CTO를 맡고 있고 CEO는 따로 있습니다. 이 친구들 4명, 저 빼고 나머지 3명은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고 저랑 거의 한 10살 이상 차이가 나는데 유니스트 그 울산과학기술원을 졸업한 친구들이고요. 이 친구들이 이제 워낙에 다른 아이템으로 저한테 찾아오셨던 변리사 사무소에 가서 창업을 하고 싶다, 투자해달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 팀은 참 좋은데 아이템이 너무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좌절하고 있던 차에 저랑 연결이 돼가지고 아이템을 바꿔서 4명이서 공동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 후로 지금 이제 뭐 국가 사업도 좀 따고 상도 타고 해서 현재는 한 12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이번에 작년에 범부처 전주기 그 의료기기 개발 지원 사업에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나 따냈는데 그때 계획서에 넣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불 기기를 연계해서 생체 신호를 기반한 갑상선 이상 예측 시스템을 하나 만들고 이제 그때 이제 이 앱을 통해서 환자의 생활 습관을 계속 입력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AI로 분석해서 자가관리 코칭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유니스트의 다른 이제 소재공학 하시는 교수님하고 같이 또 컨소시엄이 이루어져 있어서 이분은 패치 형태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제작해서 저희 앱을 적용하는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아진 데이터를 이제 진료 리포트로 만들어서 환자한테 제공을 하면 이제 앱을 통해서 기록된 데이터들을 서머리해서 한 장의 어떤 A4 용지에 딱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복약 수능도부터 해서 주요 증상까지 다 하트레이트 이런 것까지 다 리포트를 해주는 자료를 하나 들고 의사를 찾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거 앱 화면인데 지금 이거는 예전 버전이고요. 디자인이 좀 구리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새로 디자인 팀이 구성돼서 새로 다 갈아엎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목은 블렌디라는 이름의 앱이고요. 그래서 위험도 모니터링하고 복약 체크 다이어리, 그다음에 결과 기록 관리, 생활 요인 분석, 또 위험도 개선을 위한 목표 달성도 커뮤니티까지 제공을 하는 솔루션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표방하는 것이 디지털 치료제인데 이 디지털 치료제가 저도 이제 그동안 잘 모르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분류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어떤 종류에 따라서 어떤 특성에 따라서 분류들을 해놨습니다. 독립형으로 쓰이는 디지털 치료제, 그러니까 이 디지털 치료제를 쓰는 것 자체가 어떤 질환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이죠. 주로는 정신과 영역에서 많이 씁니다. 뭐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을 사용해서 PTSD를 좋게 한다, 외상후 스트레스를 좋게 한다든지, 뭐 약물 의존도를 낮춘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 독립형인 디지털 치료제고 증강형 같은 경우는 약으로 쓰지만 이 약의 효과를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조금 더 약의 효과를 좋게 해주는 적절한 용량을 찾게 해준다든지 뭐 병원에 오는 시점을 예상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증강형으로 디지털 치료제가 나왔기도 하고 그냥 보완형으로 나왔기도 한데 저희 거는 증강형을 주로 표방하고 있고 보완형의 어떤 요소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앱을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갑상선 질환 디지털 치료제를 표방하고 있어서 사용자한테서 어떤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을 하고 또 기능 이상 환자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갑상선 암 수술하시는 환자분들은 호르몬 약을 다 드시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대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위험도 모니터링이나 뭐 커뮤니티까지 이런 서비스가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이제 투자 자료에서 뽑아온 이 슬라이드여서 굉장히 좀 자화자찬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갑상선 기능 이상 디지털 치료제다. 근데 디지털 치료제가 인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임상적 유용성이 이제 증명이 돼야 시장에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한 비용 효과성이 있어야 이걸 누가 돈을 내고 이걸 사겠죠. 그래서 누군가는 돈을 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비용 효과성이 입증이 돼야 합니다. 또한 아무리 좋아도 뭐 시장성이 없으면 효과가 없는 거여서 높은 환자 수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자면 임상적 유용성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기존에는 혈액 검사 외에는 호르몬 레벨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병원에 와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환자분들 보면 제가 의뢰해서 진료하는 환자분들의 거의 70% 이상은 호르몬 레벨이 조절이 잘 되고 있는 분이어서 약만 리피트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불필요한 내원을 좀 줄일 수 있고 또 꼭 필요한 사람들은 빨리 병원에 오게 하는 그런 이제 진료의 효율성을 갖고 올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호르몬 레벨이 올라가서 위험도가 올라갈 경우에 내원을 안내하면 빨리 치료를 해서 조기 진단 및 조기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임상적 유용성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게 정말 비용을 줄일 수 있는가?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이 한 연간 내원 횟수를 5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이제 뭐 미국 시장을 이제 타겟으로 해서 분석을 해보면, 뭐 병원 방문 비용이라든지 검사 비용 이런 걸 다 고려하고 이동 시간, 뭐 진료 평균 비용 이런 걸 다 고려해 보면 한 사람이 내원 횟수가 50% 줄면 한 2,000불 이상의 진료비 감소 효과가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게 환자의 각 어떤 카테고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2,000불 정도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예를 들면 저희가 시장 분석을 한 바로는 뭐 사보험이나 공보험에서 이렇게 환자가 이것을 사용했을 때 비용 효과성을 분석을 해보면 뭐 한 1.6조까지, 1.6조에서 1.8조까지 효과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충분히 어떤 이 페이어가 지불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이제 저희가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객에도 높은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베타 테스트 고객 평가를 들어보면 어떤 분은 이제 자기가 갑상선 암으로 수술을 하고 처음 약을 복용했는데 약 먹고 나서 너무 어지러워서 버스에서 쓰러지고 막 그랬다. 지하철에서 쓰러진 적도 있었다. 그래서 자기가 진작에 이런 게 있었으면 빨리 알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쉽다. 이런 얘기도 들은 바가 있고요. 대부분 다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라는 평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그냥 고객들이 직접 수익을 돈을 내는 구독료 수익 모델 이제 B2C 서비스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뭐 장기적으로는 이 병원 처방을 하는 모델까지 가야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효과성을 입증하고 실제 인허가도 받고 해서 보험 항목 코드도 받고 이런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디지털 치료제 인증 후에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해서 이제 저희가 의료기관에게 일종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환자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같이 제공해서 의료기관에도 메리트를 주는 이런 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런 원격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이 앱을 사용하는 자기한테 등록된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도 저희가 전자차트를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고요. 사실 이거는 제가 이제 임상 연구를 진행을 하니까 이 사람들 아이디가 다 달라서 이거를 계속 다른 아이디로 들어가서 보는 게 너무 번거로워가지고 저희 개발팀에다가 이거 그냥 한눈에 웹사이트에서 좀 볼 수 있게 할 수 없냐 했더니 아예 이런 그냥 모니터링 솔루션을 만들어서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메디케이션 컴플라이언스까지 보여주고 하트레이트가 그동안 어떻게 되는지 또 이게 매일 자기 증상을 자가 모니터링하는 설문조사도 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쭉 보여주는 이런 차트가 만들어져 있어서 향후에는 원격 진료의 어떤 플랫폼까지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치료제를 도대체 돈을 누가 내느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만들어 놓고 아무도 돈을 내려 하지 않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험사에서 지불하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다가 이제 의사가 처방을 하고 약국에서 이 디지털 치료제를 제공을 하면 이제 보험회사에서 여기에다 돈을 주고 환자는 자기 부담금을 내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경우에는 당연히 뭐 비용 효과성 입증이 필요하고요. 또는 이런 보험사가 직접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솔루션을 이용하면 환자들의 의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한다면 이런 서비스를 사서 환자들한테 사용하게 하는 것이죠. 기관이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환자가 직접 구매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DTX, 디지털 치료제가 결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실제 사용되고 있는 앱을 통해서 한번 보면 이게 이제 약물 중독 치료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의사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단을 하고 환자가 의사가 이 환자한테 디지털 치료제를 처방을 하게 되면 이 환자가 약국이나 또는 이제 보험사가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비용 환급을 하게 되는데 이 약국이나 요 솔루션을 제공하는 센터, 서비스 센터를 통해서 제공을 받게 되고 제공을 받을 때 접속 코드를 받게 됩니다. 마치 약처럼 접속 코드를 받게 되는 거죠. 그 접속 코드로 접속을 해서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국내 및 미국의 인허가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엄청나게 많은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돈이 드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받은 돈의 거의 대부분이 이쪽으로 다 흘러들어가고 있을 정도여서 정식 CRO를 저희가 고용을 해서 문서도 작성하고 임상 연구 계획도 세우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쪽의 인허가 절차도 진행을 같이 하고 있어서 이쪽도 역시 많은 절차가 필요하고 저희는 일단 미국에서 먼저 진행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국내에 진입하는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놓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종국으로 표방하는 거는 이제 뭐 이게 잘 되면 온라인 병원이라는 이런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있고요. 갑상선 전문 종합 온라인 병원 이렇게 해서 어떤 글랜디라고 하는 이 앱 형태의 디지털 치료제, 또 글랜디 플러스라고 하는 이 원격 모니터링 플랫폼을 가지고 두 개가 연계되면 환자는 어떤 생체 정보를 전송하고 이게 모니터링에서 의사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피드백을 주면 환자에게 가는 이런 구조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필요할 때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그러니까 필요 없는 환자가 진료를 받는 거를 좀 줄이고 꼭 필요한 환자의 진료를 오히려 받게 해야 되겠죠. 그런 어떤 핀포인트 솔루션을 제공하려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 축적된 데이터를 사용해서 또 여러 가지 임상 연구도 진행할 수 있고 또 환자에게 좀 더 어떤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솔루션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임상 시험을 시작해서 임상 논문을 발표하고 이제 특허를 갖다가 이제 창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뭐 굉장히 원대한 꿈까지 보여주셨는데, 네,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지금 AI 연구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꿈꾸는 그런 길이 아닐까 싶은데 이미 뭐 굉장히 많은 단계를 진입하고 계셔서 많은 어떤 저희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지금 해주셔도 되고요. 질문하기가 조금 쑥스러우시면 네,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우선 좀 뭐 고민하시는 동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제일 이제 조금 이렇게 이걸 시장으로 갈 때 걱정되는 점이 이제 안전성에 대한 부분하고 혹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 뭐 나중에 혹시 이게 뭔가 놓쳤을 때에 대한 그럼 나중에 그건 누가 보상을 하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질문은 사실은 이게 질환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다른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표방하는 질환이 갑상선 기능 이상인데, 이 갑상선 기능 이상이라는 게 아주 크리티컬한 일은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안전성 이슈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가 문제가 되는 상황은 저희가 환자를 놓치는 경우죠. 환자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기기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자꾸 이 피드백을 주는 경우가 가장 문제가 될 것이어서 그런 경우가 없도록 즉 false negative가 없도록 저희가 이제 어떤 컷오프를 좀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데이터 분석 및 앱 적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그렇다고 또 무분별하게 너무 다 이상이 있다고 말을 해버리면 환자들이 병원에 와서 이제 검사를 했을 때 꽉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그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false negative를 줄이는 방향으로 좀 더 센시티브한 쪽으로 이 리코멘 그 위험도 예측 시스템을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그 아까 이제 그런 알고리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에 연구를 시작하실 때 직접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유니스트랑 같이 또 협업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연결해서 계속 그렇게 발전이 되셨는지 그런 뭐 뒷얘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이제 저 혼자 시작을 했던 거고요. 데이터를 핏빗 서버에서 받아오는 것도 이게 그냥 아는 사람이 하면 금방 받아오는 건데 저는 그거 받아오는 코드를 짜는 것만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받아오고 뭐 분석하고 해서 뭐 통계도 다 돌려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저 혼자 했는데 단순히 그냥 하트레이트가 올라가면 그 항지증 위험도가 올라가고 하트레이트가 떨어지면 저하증 위험도가 증가한다. 이것만 가지고는 환자한테 아주 정밀한 추천을 해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이후에 연구는 회사 설립 후에 이제 좀 더 진행이 됐고요. 저희가 회사 설립하면서 이 데이터 분석팀이 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 분석팀에서 뭐 AI나 여러 가지 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저희 종국의 목표는 갑상선 호르몬 레벨까지 피검사 없이 어느 정도까지 예측할 수 있게 만들어 보자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결과는 한 사람이 한 2번이나 3번 정도의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그 사람한테서는 어느 정도 비슷한 호르몬 레벨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안전성 이슈나 허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또 현장에 또 우리 나와 있는 연구원들 계신데 뭐 궁금하신 점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네, 저희 정신과 배종빈입니다. 교수님 그 강의 참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혹시 이런 심장 질환이나 뭐 하트레이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어떻게 이제 뭐 학습이라든지 검증해서 이제 좀 이렇게 고려를 하셨는지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아주 큰 이슈 중에 하나고요. 실제 저희가 연구를 진행할 때는 데이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심장 뭐 부정맥이라든지 심장 박동수에 영향을 주는 약제를 복용하고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다 제외를 하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 사용자들은 그렇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일단 하트레이트만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그런 한계점을 반드시 명시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거는 뭐 이제 약관에 당연히 포함을 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약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바이오 시그널, 그 생체 신호를 좀 다변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ED 같은 게 한 예인데요. 부정맥이 있어도 땀이 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피부 전도도 같은 데이터를 같이 활용을 하면 또 이후에 뭐 체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바이오 시그널을 활용을 하면 좀 더 특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 있으신가요? 네, 혹시 갑자기 문재원 선생님이 병원을 그만두신다면 아마 저 회사가 대박이 난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싶은데 지금 이렇게 굉장히 선구자적인 연구를 하신 걸로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뭐 이렇게 하던 중에 뭐 경쟁 회사라든지 혹은 뭐 비슷한 컨셉을 가지고 하는 뭐 그런 이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없나요? 그런 뭐 대처나 그런 뭐 전략 같은 게 또 있으신가요? 사실 이거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왜 누가 아무도 아직 안 했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의외로 아직까지 특허 등록된 것도 없었고요. 경쟁 회사라고 하면 그냥 외국에서 이런 뭐 예측 기능 없이 그냥 복약 지도 정도 하는 앱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저희 쪽하고는 표방하는 바가 좀 달라서 특별히 경쟁 업체는 없었는데 이게 이제 결국 저희도 이 회사 소위 뭐 대박을 나게 한다면 엑시트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실제 아주 대형 플레이어들, 뭐 구글이나 뭐 실제로 핏빗을 인수한 게 구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만약에 의료 데이터를 어떤 병원이랑 대량으로 같이 합쳐서 분석을 해버리면 뭐 아주 간단하게 저희 이 솔루션을 압도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꾸밀 수 있어서 그런 관련해서 특허 작업을 하는 거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P 컨설팅을 주로 많이 받고 있고요. 저희 처음에 저희한테 사업을 제안했던 분이 변리사셨기 때문에 그쪽 그 특허법인이랑 같이 해서 특허를 아주 다양하고 좀 넓게 짜는 것을 공을 좀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역시 뭐 이렇게 일이 계속 가는 데는 아마도 의사 한 명의 힘이 일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직종에 이런 협업이 필요할 텐데 그런 좋은 어떤 모델을 보여주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수님 혹시 시간 되면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 주세요. 저희 혹시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 뭐 밴드형을 사용하는 연구를 한다면은 이런 뭐 핏빛이 사실 이제 가장 적합할지 좀 여쭙고 싶고, 저희가 이제 시작하면은 교수님께서는 직접 공부를 하셨는데 이런 데이터를 다루기가 쉽지 않을 텐데, 만약에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방식으로 뭐 공동 연구라든지 어떤 형태를 취하는 게 좀 이런 시행착오 없이 잘할 수 있을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뭐 저도 뭐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아니어서 뭐라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제가 핏빛을 처음에 이제 사용했던 거는 그때 당시에 액티비티 트래커로서 한 트레이트를 측정하는 그 기기밖에 없어서였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많은 기기들이 나와 있긴 한데 저희가 실제로 여러 가지 지금 저희 플랫폼도 애플워치랑 핏빛, 삼성 그 와치가 같이 연동이 되고 있는데 가장 이제 자세한 데이터를 이제 분단위의 데이터를 다 공개해서 이런 사용자한테 제공하는 것은 핏빛이 유일하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브로드한 아주 기본적인 데이터만 제공을 하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를 아주 좀 인색하게 제공을 하는 편이고 삼성은 사실 아직 그 데이터 안정성에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핏빛을 활용하시는 게 일단 시작하기에는 제일 편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되고 실제로 그 개발자 웹사이트에서 API를 다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고 또 가장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서 조금만 뒤져보시면 해당 그 데이터를 얻는 코드들이 다 나와 있어서 접근하시기가 핏빛이 가장 쉬운 걸로 생각이 됩니다. 데이터를 받고 이제 분석하는 거는 저는 이제 이 R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요새는 많이들 다 잘 사용하시기 때문에 조금만 코딩을 할 줄 아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일단 본인이 한번 그 기계를 사서 쳐보시고 본인 데이터를 일단 콜렉팅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제 2월 달에도 또 디지털 치료의 소막이라고 큰 제목을 좀 거창하게 잡았는데 거기에 맞는 아주 훌륭한 내용이지 않았나 싶고요. 다시 한번 오늘 강의를 맡아주신 문재훈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그 내용들이 여러 또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연구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또 동기부여가 되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2월달 세미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